자, 총선입니다. 자,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관련된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그러니까 85제곱 32평 아파트이면서 이하면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것들은 자녀 수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은 뭐냐면 20세 이하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자녀 수가 2이라면 20%, 3이면 35%, 4이면 50%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보통 6억 원 이하니까 예를 들어 한 4억 정도라고 해보죠. 아파트 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을 때 내가 자녀가 2명을 데리고 있다. 이러면은 4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1%니까 취득세가 400만원이죠. 400만원에 대해서 20%를 감면이니까 약 8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인 가구면은 35%니까 얼마가 되나요? 한 140만원 정도 되나요? 요 정도를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4억 정도 구입했을 때. 이거는 수도권 외의 지역은 면적 규정 적용 안 함. 그러니까 평수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들이고, 수도권인 경우에는 33평 이하인 것들만 적용이 되면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4인 이상 50%, 3인 35%, 2인 20%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부동산 어떤 정책에 시장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상한제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일단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인도 및 주민등록한 이후 2길.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들이 전세 같은 거나 월세 같은 걸 들어가시면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 확정일자의 효력이 당일날 오전에 있건 오후에 있건 그날 12시가, 밤 12시가 돼야지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날 잔금 치르면서 확정일자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지만 매도인이 나쁜 맘 먹고 당일날 뭐 대출을 실행받거나 다른 뭐 제한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하자마자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 살펴보고 바로 그 동사무소 가갖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하더라도 효력 발생이 그날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 매도인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후순위를 밀리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한다. 언제? 인도 및 주민 등록한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장받는 꽝 찍는 순간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건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 잘 진행하는 그 추진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임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세입자 거기 임대인에 나중에 뭐 내가 이제 직접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 집에 들어가려고 해. 그럼 세입자는 만기가 도래했을 때 나가야 돼, 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입자는 뭐 더 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건데 의사표시를 미리 해줘야 되는 건데, 적어도 6개월,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6개월에서 2달 전까지는, 늦어도 2달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현행은 1개월이기 때문에, 이사 한 달, 한 열흘 남겨놓고 갑자기 이사 가세요? 나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러면은 세입자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간을, 최소한 2달 정도 전에 통지를 해줘야 세입자가 이사 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당연 추진됐어야 되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요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이 되는데, 말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현행은 2년간 임대차 기간에 더해요. 임차인에게 2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함. 자, 이럴 때 임대인의 경우 계약갱신 3기 이상의 차입연체, 월세가 100만원인데 300만원까지 밀렸다. 이러면은 나 당신하고 못하겠어.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임차인이 원하게 되면 임대인은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 법이긴 하네. 임차인에게 과도한 그 어떤 보호를 해줌으로써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좀 불합리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임차인 강화 정책이죠. 임대인은 싫어할 거고.
그리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요게 참 제 개인적으로도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규정인데, 자, 일단 이런 겁니다. 4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 그죠? 2년에 2년 더해서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 보장했으니까 요거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후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제 이 사람하고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여오는데, 이럴 경우에도 인상률이 5% 범위, 예를 들어 그 전에 전세 1억을 줬다 그러면 1억 500만원 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새롭게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적용을 대중화시키고 공식화시키는 거죠. 주임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일반 주택 그 보유자라 하더라도 이제는 세율을 줄 때는 5%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물가상한제라든가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을 여기도 적용한 겁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여요. 뭐 반드시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상당한 어떤 그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런 정책들은 대단히 임차인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보호를 많이 해주는 정책인 거고, 반면 임대인들이나 주택 보유자한테는 상당히 아픈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메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여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다 공급하느냐 봤더니 수도권 3기 신도시에다가 청년 신혼주택 5만 호를 공급. 뭐 요거는 뭐 어떻게 잘 짓겠다 그런 얘기니까 결국은 10만 호를 공급하는데, 그 중에 수도권 3기 신도시에 5만 호를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광역 및 지역 거점에다가 광역 및 지역 거점 이런 것들 청년 신혼주택 4만 호를 공급하겠다. 광역시 특히 지역의 거점 도시에다가 4만 호 공급하고, 또 서울에서도 한 1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 그래서 신도시에다가 3기 신도시에 5만 호, 서울에 1만 호,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 4만 호. 그래서 총 10만 호를 청년 신혼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 어떤 그 공공주택 공급, 요건 10만 호였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금융지원까지 합쳐서 약 100만 가구. 이거는 뭐 금융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금리를 좀 낮춰줍니다. 이것도 금융지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100만 가구 아니라 500만 가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급은 10만 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금융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요건데, GTX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속도가격대 추진하여 23년부터 운행하겠다. 그죠? GTX가 23년부터 운영하겠다는데, A노선 같은 거는 빠르게 추진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GTX는 이제 제가 그 전에도 다른 GTX 관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될 사업입니다. 이거는 여야 막론하고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GTX 사업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GTX를 해야지만 전체적인 국가 발전과 또 KTX와 연계된 라인들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교통에 연관된 아주 코어 중에 코어입니다. 그래서 GTX 사업은 늦어질지언정 안 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철도를 준고속철도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보면 시작은 한 거죠. 원주 제천 라인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속도를 높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제 환승센터라는 부분입니다. 이 환승센터. GTX 신설역, 기존 거점역을 중심으로 등등등. 트램, 버스, 도시철도를 다 연계해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환승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상업 중심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민자 역사화 되면서 이게 다 집결되는 거잖아요. 교통이 중심지가, 교통의 허브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지역, 주변 지역의 어떤 그 부동산이라든가 상권의 영향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환승센터가 어디 들어오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주변에 투자하신 것이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어디에 지어질지는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체적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약이었고,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약 중에서, 자, 부동산 보유세 및 지금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두 정당에 대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전혀 상반된 정책을 펴죠. 그래서 그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대 정도가 이제 미래통합당의 정치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뭐 이런 것들,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청년들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양도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중과 폐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양도세 중과 폐지와 종부세, 연 상한액을 300%에서 150%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대상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거고, 그 연관돼 있어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2기 신도시들은 환영할 만한 일인 그런 정책을 좀 펴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로서 콘크리트 유령 도시가 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헤드라인만 보면 되죠. 3기 신도시를 우리는 다시 재검토해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다 신도시를 짓는 것을 지금 우선순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강화 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신도시 하지 말고 도심에 개발하자는 겁니다. 도심에 개발하자. 그래서 신도시는 전면 보류,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표를 많이 얻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가격 상승은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겠다. 왜? 이유는 뭐냐면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다라는 공약도 내걸고 있죠. 그 다음에 용적률 확대 등 구도심 종합개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구도심 종합개발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여의도, 용산,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조합 개발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및 관광 특구 구축. 요렇게 이제 언급된 지역들은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할 걸로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지 않아도 여의도, 용산, 광화문은 이미 가격이 비싼 곳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엄두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이런 쪽으로 광역 거점, 핵심 지역을 위주로 더 높은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도심의 고밀도 고층화 컴팩트 시티 전략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쪽의 수요가 대부분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핵심 상업지구, 공중권 도입으로 상업지구의 파격적 용적률 확대라고 써있는데요. 정말 파격적입니다. 어느 정도 파격적일까? 한 1500% 주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한 3000% 줍니다. 3000%가 있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당연히 없었던 거고요. 지금까지 중심상업지역의 법률상 최대 상한선이 제가 알기로는 1500%거든요. 뭐 근생 유통상업지는 600%, 800% 이 정도 수준이고, 핵심 상업지역의 법률상 최고, 그러니까 조례로 그 밑으로, 그거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은데, 법률상 최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500%였는데 그 2배인 용적률 3000%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죠? 한 200평 땅이라고 하게 되면은 3000%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산도 안 해요. 60층까지 줄 수 있는 건가요? 뭐 100평으로 지었을 때, 건폐율 50%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미친 듯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핵심 상업주에 있는 것들 지금 뭐 물론 비싼데, 지금 비싼 건 1도 아니다. 제가 옛날에 삼성동 라인 쪽에 영동대로 있는 그 라인이 한 서너 달 정도 전에 찍은 영상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지금 평당 한 가격이 2억에서 3억 정도 하는데 2026년경이면은 한 최소 6억에서 8억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업지. 그런 현상이 이런 걸로 인하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50평 되는 것들이 한 1000억 정도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핵심 상업지구에 있는 토지나 그 주변 일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취지는 뭐 이렇게 땅값 올려줄 테니까 돈 많이 벌어라, 이건 당연히 아닐 거고, 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워낙에 수요는 이런 핵심 지역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파생적으로 갈라져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은 감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1인 가구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누구나 여야 막론하고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지금 불만이 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30대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이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뭐 가족이 많아야 되고 무주택 기간이 많아야 되고 뭐 청약 눈 기간이 많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청약을 받을 수가 없죠, 도저히. 그래서 지금 85제곱미터 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가점제가 아닌 일반 추첨제를 50% 실시하겠다. 그래서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뭐 특별공급제도 뭐 등등의 도입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출 부분인데요. 대출 기준을 좀 완화시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과도하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환 능력이 검증된다면 LTV가 기존처럼 60% 서울 기준입니다만 60%로 회복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금리를 이용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그렇지만 대출이 아무리 완화시켜줘도 다주택의 투기적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여전히 계속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약탈적 부동산 증세 저지. 자,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 조정 추진. 현행 시세가 9억 초과. 이게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이잖아요. 9억, 시세 9억 초과면 고가주택이라고 보는데 서울의 중위 가격이 9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서울은 절반 이상이 다 고가주택이에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평균적인 가격이 다 고가주택이 되는 이런 모습들인데, 자, 어쨌든 요게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9억 초과가 아니라 공시가 12억 이상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하자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게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법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비과세의 기준도 뭐 9억까지 되는 건데 공시가 조정되게 되면 그 세법도 적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12억까지 비과세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추진될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법을 통하자고 꼼수 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 예, 요것도 중요하죠. 지금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공시가격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라든가 산정 과정을 지금,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뭐, 어디는 비슷한 시세인데, 어디는 뭐, 한 번에 3억이 오르고, 어디는 뭐, 5천만 원밖에 안 오르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기준이 뭐냐? 불만들이 많은데, 그러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일단 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빼놓은 게 있는데요. 보시면 시행령에 규정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부의 세금 편법 인상 원천 차단.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재산세라든가 이제 종부세 같은 것들 낼 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그 세부담을 좀 줄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가는 10억이지만 그 공시가는 6억이에요. 그러면 6억이 이제 세금의 과세 표준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뭐 60%, 70%, 80%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시세지만 공시가 6억이고 거기에 60% 곱하면 3억 6천. 그래서 시세는 10억이지만 나의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 금액은 3억 6천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재산세 같은 거, 주택 같은 건 60%가 되고, 종부세는 80%였다가 지금 5%씩 매년 증세가 되면서 85%, 90%, 그래서 2022년도에 100%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행령에 규정됐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그냥 얘기하면은 이게 그냥 85, 90, 95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법률이 뭐가 있냐면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률은 말 그대로 법률이고 그 밑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행규칙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의 기준 하에서 그거를 이제 특별한 법률적 그 변화 없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이게 시행령에 규정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뭐 올렸다 줄였다 고무줄처럼 해갖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를 시행령으로 규정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서 딱 못을 받겠다. 쉽게 변하지 않게. 이래야 사람들이 좀 헷갈리지 않고 혼란이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 양 당의 어떤 그 부동산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게 좋고 나쁘다라는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